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뭔가 찜찜한데? 명의를 너무 쉽게 넘기잖아. 좀만 기다려봐라. 엄마가 알아볼게. 혹시 평택에서 일어났던 부동산 떴다방 사기 사건을 아시나요? 한동안 큰 이슈가 된 사회적인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도 바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 중심에 있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저를 속이려고 그랬던 거라면 이렇게 허탈하지도 않았을 것 같네요. 하지만 다들 짐작하셨다시피 네, 맞습니다. 바로 제 예비 시댁이었던 인간들과도 연결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고만 실수하지 않았더라도 너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텐데 운 좋은 줄 알아. 뭐? 피해 보상? 우리 땡전 한 푼도 없어. 웃기고 자빠졌네. 저 말이 정말 제 예비 시어머니였던 인간이 했던 말이냐고요? 네, 정확하게 저한테 저렇게 말하더군요. 끝까지 본인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제가 살아남은 걸 평생의 한처럼 말하는 저런 사람이 시어머니라 아마 많은 분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과 인연을 맺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6명 이상의 여인들과 10명 이상의 가해자들이 엮인 사건.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평택 부동산 떴다방 사건과 비롯해서 인생 나락으로 갈 뻔한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에서 작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게 저만의 게스트하우스를 차려서 특색 있게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는데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열정이 나온다고 했던가요?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 조금 있긴 했었지만 열심히 일하고 모은 덕에 이렇게 저의 목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직업적 특성 때문인지 저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매일 만납니다. 제가 원했던 것이기도 했기에 그게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던 일이 저의 인생을 망칠 뻔했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소름이 끼치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열심히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제 나름의 인생을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번 오셨던 손님이었을까요? 활기차고 저에게도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친근하게 대하던 손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더 기억은 나기도 했죠. 아마 그 손님이 3번째쯤 방문했었을 때입니다. 사실 다들 게스트하우스 이용해보셔서 아시겠지만 3번씩이나 방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장님, 혹시 맞선 볼 생각 없어요? 네? 맞선이요? 갑자기요? 내가 진짜 사장님 볼 때마다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이 하나 생각나서 그래. 둘 다 너무 좋은 사람인데 아직 인연이 없는 것도 너무 아깝고. 그 손님은 제가 아직 미혼이며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에 서스름 없이 맞선 제안을 건네왔습니다. 워낙에 활발한 성격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맞선 제안에 저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의 게스트하우스를 여러 번 방문해 주신 것도 인연이라 여기며 고마워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가 바쁘게 살고 있긴 했지만 가슴속 한켠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손님의 조선으로 인해서 저는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제가 위에서 언급한 저의 예비 시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남자친구보다는 예비 신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손님의 주선이라고는 하지만 서로에게 연락처만 알려줬어요. 그렇게 둘이서만 만나기로 했기에 긴장한 상태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이미 사진으로 봤기 때문에 서로의 인상차기는 알고 있었던 상태였죠. 다행히도 둘 다 많이 헤매지 않고 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걱정한 채로 나갔던 거와는 달리 대화는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외모도 훈훈했지만 무엇보다 이야기가 너무 잘 통했어요. 거기에다가 알면 알수록 저와 취미도 비슷하고 집안 환경까지 비슷해서 정말 즐겁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저희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채로 헤어졌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맞선을 주선한 손님도 너무 좋아하셨지만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제 앞길은 알아서 척척 해내는 스타일이었지만 항상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이 내심 걱정이셨나 봐요. 저도 나이가 20대이거나 이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었다면 굳이 말씀드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날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로 나이도 있었기에 당연히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랬기에 부모님에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너에게도 짝이 나타났나 보다.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니 얼굴도 피고 얼마나 보기 좋아.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꾸려나갈 너의 가정이랑 일만 생각해라.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지만 부모님께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의 응원 속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결혼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절차 또한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기에 상견례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정말 누구에게나 짝이 있다는 말이 맞기는 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상견례에서 틱틱거리며 나름의 시누이 노릇을 하려던 예비신랑의 여동생마저도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던 거겠죠. 상견례도 잘 마쳤겠다. 그 외 스드메라고 하나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웨딩 사진 촬영과 결혼식 예약 등등까지도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는 아무리 사이 좋은 커플이라고 하더라도 꼭 싸운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이게 이렇게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준비하는 과정조차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면서도 행복한 시간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받는 그 흔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당연히 이렇게 일이 잘 흘러갔더라면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겠죠. 모든 것이 다 잘 진행이 되었지만 한 가지 부분에서 조금 막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혼집이었어요. 그렇다고 신혼집은 남자가 해와야 하니 나는 상관 안 하겠다 이런 식의 갈등은 아니었습니다. 두 집안 다 여유 있으니까 서로 반반씩 하고 공동명의로 하면 되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오히려 그게 훨씬 속편하다. 결혼해서 누가 많이 해왔네 적게 해왔네 들을 필요도 없고 말이야. 저희는 특이하게도 신혼집을 경기도 외곽 쪽으로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그중 저희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올려놓은 지역이 바로 평택이었고요. 서울이 아닌 경기도 외곽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출퇴근 문제도 문제였지만 남편의 회사도 복잡한 서울보다는 오히려 경기도가 오고 가기 편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집을 매입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평생 살 집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는 경기도 외곽으로 신혼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평택에서 좋은 매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가격을 들어보니 7억 정도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만큼 평수도 넓었고 나중에 아이를 낳아 키울 때도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당시 예비신랑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희 둘 다 나이가 있던지라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똑같이 공평하게 해서 공동명의로 하기로 이미 약속까지 했었죠. 게다가 부동산 중개업자분께서는 전반적으로 주변에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에는 너무나도 적합한 시기라고까지 말하더군요. 그런 걸 바라고 신혼집을 보러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솔깃하긴 했죠. 저는 7억의 반 정도라면 준비할 수 있었고 제가 없다고 해도 부모님께서도 충분히 지원해 주실 만한 돈이었기에 걱정은 안 했습니다. 당연히 예비신랑 쪽도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한테도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나는 별 문제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지. 아마 내가 없었어도 엄마가 지원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당연히 그렇게 예비신랑의 말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말했기 때문에 믿었던 것도 있지만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시모의 끊임없는 돈 자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에 제가 예비시댁에 방문했을 때는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예비신랑의 차가 벤츠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런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으니까요. 저희 집도 나름 부유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예비시댁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아마 집이 100평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집이 넓은 건 둘째치고 가구들과 인테리어 소품들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비싼 것뿐이었습니다. 저도 나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가구나 인테리어에 대해 알다 보니 눈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스캔하게 되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구태여 자랑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자랑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예비 시모가 결혼 준비하느라 고생한다면서 저랑 엄마를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또 어떤 자랑을 하시려나 싶었지만 좋은 마음으로 초대에 응했습니다. 이미 엄마는 저에게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보고 놀라셨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엄마도 나름의 자존심이 있었기에 당연히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계속해서 심기를 건드린 건 예비시모였죠. 남들은 집이 넓어서 좋다곤 하지만 사실 뭐 이거 치우기만 힘들고 왔다 갔다 하면 다리만 아프지 뭐가 좋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정도 평수는 넓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겸손한 척을 하려는 건지 잘난 척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화법으로 자꾸 엄마 심기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쵸. 100평이 솔직히 숫자가 3자리여서 그렇지 그리 넓은 평수인가요? 이거 놓고 저거 놓으면 끝나는데. 집이 넓은 것보다 차라리 건물이랑 땅을 갖고 있는 게 더 자산 형성엔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엄마는 계속되는 예비시모의 알 수 없는 잘난 척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똑같은 화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았지만 그날 엄마와 예비시모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낀 저는 새우마냥 등이 터질 지경이었으니까요. 당연히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감정을 토해내셨죠. 아니, 집이 100평이면 다라니? 우리 집은 뭐 어디 빠지니?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 엄마. 잊어버리세요.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서 그래.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부터 가구까지 다 반반해서 가는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니? 마치 우리가 자기네 집보다 못 산다는 듯 깎아내리기나 하고. 아휴, 결혼 준비까지 너무나도 술술 진행이 돼가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니 속상하면서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게다가 엄마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옆에서 듣는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엄마는 오죽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결혼 준비 중에 괜히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괜히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날의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가 시댁에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비신랑 또한 어머니의 성격을 알기에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생했다면서 혹시라도 엄마가 하는 말은 너무 나쁘게 듣지 말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비신랑이 그렇게 저의 편을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니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이 남자와 결혼하면 설령 고부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든든하게 제 옆을 지켜줄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은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저는 일에 몰두하고 더 열심히 결혼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커플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아직 남아있었죠. 바로 신혼집 말이에요. 마음에 드는 집이 7억이었고 반반하기로 했으니 별탈 없이 진행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집을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도 예비신랑도 흔쾌히 같이 가져왔죠. 그때 중개업자분께서도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싫은 내색 없이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평택에서 집을 보러 다니고 현재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기까지 부동산을 한 군데만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알아봐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부동산이나 다들 정말 비슷하게 말씀하셔서 거기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무튼 화창한 날 저랑 예비신랑과 부동산 중개업자 이렇게 셋이서 신혼집이 될 곳을 보러 갔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좋더군요. 조금 냉정하게 보고 싶어서 보러 가자고 했던 건데 오히려 다시 보니 더 새롭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해야지 하고 결정하려고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이 가격에 지금 이만한 매물 구하기도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약이나 금액에 대한 다음 일정을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예비신랑은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저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느꼈는데 그제서야 입을 뗐습니다. 자기야, 혹시 돈 더 융통할 수 있어?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돈을 좀 써서
신혼집에는 돈을 많이 투자 못할 것 같아서 자기가 1억 5천 정도 더 보태서 5억을 내면 내가 나머지 2억은 해올게. 대신 명의는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 명의로 하고. 솔직히 갑작스러운 제안이긴 했지만 제가 현재 1억 5천을 더 못 마련할 정도도 아니었기에 당황스러울 정도까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하니 당연히 거절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신혼집에 대한 금액은 그렇게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이 요즘 하고 있다는 게 무엇인지가 조금 궁금하기도 했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 조금 확실해지면 말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간의 믿음이 있었기에 불법적인 일만 아니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하고 별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 일에 대해서 예비 신랑이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문제는 거기에는 저와 이제 곧 한 식구가 될 예비 시모와 예비 시누이까지 끼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 가족들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신이 도왔다고 밖엔 할 수 없겠네요.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신랑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신혼집 문제로 고생도 많았고 미안하고 고맙다며 어머님이 저녁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한테 그렇게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해서 저녁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예비 시누이도 와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 오랜만인데 더 예뻐졌네요. 결혼식 때는 얼마나 예쁘려고 그래요. 상견례 때와는 사뭇 다른 예비 시누이의 모습에 적응이 안 되긴 했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였던 신혼집을 해결하고 나니 저 또한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세상이 다 좋게 보이더군요. 그렇게 저만 빼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세 사람과의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하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예비 신랑 어릴 적 이야기도 하면서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온 건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예비 시모였습니다. 새아가야, 이제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지? 네, 어머니 편하게 부르세요. 이번에 신혼집도 그렇고 여러모로 너가 고생이 많았다. 아마 이번에 지석이가 하는 게 있어서 신혼집에 많은 돈을 못 보태서 내 마음도 안 좋네. 그게 다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 집이 계속 해오던 땅 투자 때문이었어.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땅 투자라뇨. 예비시댁이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금 부자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해오던 땅 투자 때문이라고 하니 그래서 저번에 그렇게 우리 엄마에게 시비를 걸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슬그머니 예비 신랑을 쳐다보니 조금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긴 했지만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자신감까지 엿보이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예비 시댁에 현금이 많다 보니 그대로 놀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작게 투자하던 것이 조금씩 커졌다고 합니다. 예비 시모와 신랑은 좋은 땅이 나왔다고 하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재산을 불려왔다고 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큰 건 아니지만 건물과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사실 엄마가 혹시 자기도 투자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고 싶으셔서 오늘 저녁 식사 자리 초대한 거야. 갑자기 저에게 투자 제안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사실 부모님과는 다르게 투자에 대한 수완도 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목표는 게스트하우스를 꾸준히 오래 열심히 운영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투자라뇨.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네들도 늘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도 신혼집을 제 명의로 돌리면서까지 투자를 했던 거였다고 하네요. 게다가 어차피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인데 같이 잘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비 시모와 시누이 할 거 없이 당연히 저를 떠올렸고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까지 밝히더군요. 투자할 땅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나도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신중한 타입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기에도 부담이 컸죠. 그래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고는 그날 이야기는 잘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예비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너무 늦지 않게만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잘 상의해보고 말해줘. 일부러 말 안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미안해. 친정집에 저를 데려다주면서 예비신랑은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너무나도 잘 느껴졌기 때문에 별다른 말하지 않고 알았다면서 헤어졌죠. 그렇게 저는 그날 예비시댁 식구들에게 들은 땅 투자건에 대해서 부모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걱정하는 저와는 다르게 부모님은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도 그렇게 해서 노후 준비를 해오셨기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걱정은 되어도 딱히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않았기도 했고요. 나쁘지 않은 제안이구나. 게다가 그렇게 좋은 투자건에 대해서 너에게도 숨김없이 말해주었다는 것도 그렇고 가족들끼리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믿음이 가긴 하는데 조금 두들겨보고 가는 게 좋겠어. 확실할 때 하자고. 그러게. 저번에 볼 때는 좀 얄밉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은 엄마 생각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가 부동산에 아는 사람 있으니까 조금 더 알아볼게. 답은 해주되 너무 서두르지는 마. 좀 더 꼼꼼히 알아보고 하자. 부모님께서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제안했더라면 걱정을 하셨겠지만 예비시댁이기도 하고 가족끼리 한다고 하니 안심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무언가가 조금 찝찝했는지 조금 더 알아본다는 말을 덧붙이셨죠. 제가 엄마를 닮아서 꼼꼼하고 무언가 시작할 때 많이 알아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엄마 또한 아무리 예비시댁이라고 하더라도 더 알아봐서 나쁠 거 없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엄마의 이런 촉이 아니었더라면 저의 인생은, 아니 저희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이 났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날 그렇게 부모님과의 이야기를 끝내고 다음 날이 되어서 예비신랑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소식에 기뻐하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저희 엄마가 아는 부동산 하시는 분에게 알아본다는 말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엄마의 부탁이 있기도 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결정을 들은 예비 시모와 시누이는 누구보다 기뻐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기뻐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순식간에 신혼집과 땅 투자로 저는 생전 겪어보지 못한 일을 한꺼번에 겪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땅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 돈보다는 부모님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했다고는 할 수도 없었죠. 투자라는 걸 처음 해본 저를 위해 엄마와 아빠가 해주신 배려였습니다. 덕분에 예비 시댁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정당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압박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 또한 장인어른과 장모님 될 분들의 돈이라고 생각하니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 자체는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와 부모님이 투자할 땅은 보러 갔다 왔습니다. 엄마는 그날 아주 꼼꼼하게 땅을 보셨고 중개업자에게도 이것저것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예비 시댁 식구들이 시큰둥해하는 걸 보면서 그게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게 보이긴 했습니다. 본인들이 여태 봤던 땅 중에서도 제일 좋은 투자권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으니까요. 저한테 말하기 전 많이 봤을 땅이 지루하긴 해도 자기 돈 버는 건데도 저렇게 애정 없이 땅을 바라볼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아무튼 그렇게 땅 투자에 관해서도 별탈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니 별탈 없이 진행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은 엄마의 전화로 인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창 게스트하우스 청소를 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희야, 혹시 저번에 투자금 그거 그 뒤로 더 보냈니? 아니? 엄마가 일단 보내지 말고 있어보라고 해서 그때 엄마가 보낸 이후로 나는 안 보내는데? 아유, 다행이다. 거기에 절대 투자금 더 보내지 마. 알았지? 왜요? 무슨 일인데? 엄마가 알아보니까 거기 땅값 우리한테만 부풀려서 말했더라. 그 가격 아니라고 하더라고. 내가 설마 해서 엄마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 다 동원해서 알아보았는데 뻥튀기 한 값이더라고. 저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예비시댁 식구들은 알고 있는 것인가? 예비신랑은? 다들 알고 있나? 이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고 있다면 알려주면 되는 거지만 알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감이 잡히질 않았으니까 말이죠.
현재 상황에서 중개업자가 거짓말을 한 건 정확히 사실이지만 예비시댁이 알고 있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엄마와 저의 결정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저희 엄마 정보로 인해서 다 같이 큰 피해를 안 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반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들의 꿍꿍이가 뭔지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장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 말을 듣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엄마와 동생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자친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반응 또한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예비 신랑의 말로 인해서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소식을 듣고 집으로 찾아간 저에게 예비 시모는 미안하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중개업자에게 막말까지 하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중개업자 어쩐지 인상부터 마음에 안 든다 했어. 내가 이 일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랑 사돈은 괜히 손에 흙 묻히지 마라. 그 중개업자도 내가 알아서 할게. 미안하다 세아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쥐는데 그게 진심으로 느껴진다기보다 이상하게 느낌이 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비신랑도 엄마에게 전해들은 말을 전했을 때도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게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했냐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비시모 또한 중개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더군요. 거기에서부터 무언가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저랑 엄마가 그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말이죠. 그래 자기야, 자기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까지 안 그래도 신경 쓰는 거 많았을 텐데 이 일은 나랑 엄마가 알아서 처리할게. 걱정하지 마, 응? 언니 나도 괜히 미안하네. 우리 집 때문에 하마터면 잘못될 뻔하고. 셋이서 쩔쩔매면서 저에게 사과를 하는데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못 견딜 만큼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되게 어색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의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기에 그저 알겠다고 하고 순진한 척 표정을 숨겨야만 했죠. 실제로 예비 시모는 저에게 말을 끝내고는 바로 핸드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중개업자겠죠. 하지만 그쯤 되니 통화하는 상대가 정말 중개업자인지 혹은 통화하는 상대가 아예 없는 건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숨긴다고 숨겼지만 알 수 없는 저의 표정에 예비 신랑과 신우의 표정도 묘하게 바뀌어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저도 놓치지 않았죠. 사람은 신경이 예민해지면 할 수 없는 것까지 하게 된다는 말이 진짜인가 봅니다. 어떻게 그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생경하게 제 눈앞에 비춰졌는지 지금도 그 현상을 저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날 우리 네 사람은 그렇게 각자만의 연기를 펼친 뒤 헤어졌습니다. 저 일이 있순으로 예비시댁과 저희 집과의 관계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그걸 알 수 있었던 건 예비 신랑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였죠. 전에는 하지 않던 말과 행동을 한다던가 뭔가 긴장된 사람처럼 모든 것들이 어색해 보였어요. 예전 같으면 저도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겠지만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엄마가 중개업자에게 이미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 일이 있순으로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지만 며칠째 감감무소식이었기에 저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돈을 돌려받는 게 맞았기에 땅을 보여준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했죠. 중개업자 또한 예비시댁에게 안 그래도 한바탕 꾸지람을 들었답니다. 죄송하다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 돈은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마치 저희가 빚을 받아내야 하는 사채업자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한 이후에 예비 신랑의 태도가 변했으니 제가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중개업자와 예비 시댁 사이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랬기에 엄마는 신혼집 또한 일단 입주를 미루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하자고 하셨습니다. 땅 투자 때문에 한동안 정신이 없다 보니 잊고 있었던 것이죠. 엄마 이야기를 듣고 보니 신혼집도 의심해서 나쁠 것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아직 잔금을 다 치르지도 않았고 입주하기에도 여유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성급해 보이는 건 오히려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언제 입주할까? 빨리 자기랑 둘이서 살고 싶다, 우리 집에서. 아, 내가 돈이 여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들어가면 평생 살아야 하는데 부모님이랑 시간을 더 보내고 싶기도 하고. 이해 좀 해줘, 자기가. 뭐 자기가 그렇다면야 이해해야지. 혹시 돈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라면 언제든지 말해야 돼. 무리하게 하지 말고. 걱정해줘서 고마워. 남들이 보면 정말 평범한 커플의 사랑스러운 대화라고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 말을 하는 전날의 싸늘한 온도차를 저희들은 각자 다르게 느끼고 있었죠. 서로에게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특히나 전과는 다르게 미묘하게 초조한 모습을 보이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니 저는 더욱더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생각해보면 확실하게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별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니 진짜 오래 액땜하는 애인가 싶었으니까요. 이상하게 부모님 집에서 지낼 때는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제가 혼자 사는 집에 있을 때는 꼭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한다던가 하는 일 말이죠. 그 뒤로 무서워서 요즘에는 계속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또한 신신당부를 하셨죠. 뭔가 많이 수상해. 너 일단 통장하고 인감 이런 거 전부 우리 집으로 갖다 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알았지? 게스트하우스까지 출퇴근이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혼자서 지내다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집에 혼자 있지 않자 이번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진상 손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떤 장사를 하든 무조건 한 번은 만나게 된다는 진상 손님을 저는 운 좋게도 여태껏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가 쉬인 건지 부모님 집에서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게스트하우스에도 그 유명한 진상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통 진상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온 것 같더군요. 사사건건 시비에 마음에 안 들면 언성 높이고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되시를 할 때는 아예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그래놓고는 리뷰에는 최악이라며 빵점 평점을 써놨는데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진상 손님을 맞이하고 나니 정말 온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래서 자영업자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제가 요 근래 예비 시댁과 일로 정신이 없어서 일어나는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냥 액땜을 하려나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까지 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이게 제 정신을 쏙 빼놓기 위한 우연을 가장한 치밀한 계획이었었죠. 그리고 이 계획은 점점 제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다행히도 접촉사고 정도로 끝나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 기억에는 사고가 난 차가 저돌적으로 저를 향해 돌진하던 장면이 떠오르더군요. 게다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본인이 놀란 듯이 달아나 버렸으니 뺑소니로 신고해도 마땅할 상황이었죠. 마치 저를 향해서 돌진하듯이 달려왔어요. 제가 이 신호등 기둥 근처에 서 있지 않았더라면 정말 크게 다쳤을 거예요. 혹시 뭐 번호판 같은 건 생각 안 나십니까? 아무리 접촉사고라고 해도 엄연히 뺑소니이기 때문에 사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부랴부랴 도망갔고 저도 놀라서 주저앉아버리는 바람에 번호판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주변인들의 신고로 저는 구급차를 타고 이동해서 무사히 병원에 입원했고 경찰과의 면담도 끝마쳤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여기저기 CCTV가 잘 되어 있어서 사고를 낸 뺑소니 가해자를 찾는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저의 소식을 들은 부모님도 한달음에 달려오셨고 예비시댁 식구들도 왔습니다. 하필이면 같은 시간대에 와서 두 집안 사이에 흐르는 그 묘한 긴장감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크게 놀라셨죠. 반면 예비시댁 식구들은 제가 다친 모습을 보고는 묘한 표정을 짓더군요. 차에 치였다더니 하늘이 도왔나 보다. 많이 다치진 않았지? 그러게요. 아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무슨 말을 그리 하세요? 아, 네, 그렇죠. 제 말도 그 말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도 참 오해받을 만한 말은 하지 말아야지. 죄송해요, 장모님. 나쁜 뜻은 없었으니 좋게 봐주세요. 시모와 엄마와의 미묘한 감정은 점점 커지고 있었었죠. 예비 시모의 한마디에 한마디가 가시가 있는 듯 들렸고 엄마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으니까요. 결국 보다 못한 예비 신랑은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려는 듯 자신의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이 나가니 드디어 병실안이 조금은 평안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끼리만 있는 것을 확인하자 엄마는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너네 신혼집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엄마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거기도 뻥튀기한 가격이라더라. 뭐? 신혼집도? 아니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런 말 하기에는 너무 섣부르고 좀 그렇지만 저쪽 집안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정신 차려야 한다. 엄마는 이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평택에 있는 신혼집까지도 다 알아보셨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신혼집조차도 뻥튀기로 부풀려진 값이라고 하더군요. 이쯤 되니 엄마 말대로 예비시댁 식구들에 대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땅 투자에 대한 투자금도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건까지도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중개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으니 문득 그쪽과 연결된 부동산 중개업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저 가끔 잔금에 대한 이야기와 입주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황급히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잠수를 탔으니 의심은 더욱 증폭되어 갔죠. 더 이상 예비 신랑에게 말을 해봤자 결론이 안 날 것 같았습니다. 미궁 속으로 빠지거나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 끝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댁은 찾아오기는커녕 연락 한 통도 없었습니다. 시모와 시노이는 그렇다 쳐도 신랑이 될 남자친구라는 사람까지 연락이 없더군요. 그런데 그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투자금과 신혼집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신고를 하고 경찰 조사를 하면서 점점 예비 시댁에 대한 실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말이죠. 저희 가족은 투자금과 신혼집에 대한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만 신고를 접수하였는데 저희가 알게 된 진실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혹시 신지석 씨랑 어떤 관계십니까? 곧 결혼할 사이예요. 왜 그러시죠? 혹시 이 사람 전과 있는 건 아셨습니까? 이거 아주 가족이 다 한패인데 피해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전과요? 사기라뇨. 그런 건 일절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사기 전과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신지석 엄마라는 사람이랑 여동생까지 싹 다 한패입니다. 아마도 그들을 도와준 공범들도 많을 거고요. 저희도 피해 사례 접수받고 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랍니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 맞았지만 사기 전과라뇨. 이건 얘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전과라는 말과 그전에도 사기로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제서야 예비 신랑이라고도 부르기 싫은 그 인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고 뜨더군요. 아예 작정하고 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경찰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인간에게 당한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다행히 엄마 덕분에 중간에 눈치를 채고 투자금도 중단하고 신혼집 입주도 미루어서 여기에서 끝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전 여자들은 돈을 다 투자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신혼집도 똑같은 방법으로 속여 다 입금해버리면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한패였다는 겁니다. 저희가 평택에 신혼집을 알아봤을 때 부동산 한 곳만 아니라 여러 곳을 다 방문하면서 알아봤다고 했었죠. 그런데 다 비슷하게 말을 했기에 신빙성이 생겨서 별 의심을 안 했었다는 말도 했었는데요. 바로 그 부동산 업자들 전부 다가 한통속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땅 투자를 핑계로 저에게 5억을 내게 하고 본인은 2억만 내고 제 명의로 해주는 척하면서 돈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이죠. 그냥 자기 명의로 해. 나는 2억밖에 지원 안 하는데 그게 공평한 거지. 남편의 이 말이 머리에 뱅뱅 맴도는데 정말 정신이 아득했죠.
사실상 평택에 있는 저희가 받은 신혼집은 4억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4억을 뻥튀기 한 것도 모자라 제게 5억을 내도록 권유를 한 것이죠. 만약 그 인간을 믿고 모든 잔금을 다 치렀다면 저는 그대로 5억 이상을 날리는 겁니다. 당연히 평택 그 일대에 집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서도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볼 당시 부동산 업자들에게 속아 잔금을 치르게 된 것이죠. 입주일이 다가와서 연락을 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뜨더랍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잠수를 탄 것이죠. 아주 이 시기에 여러 사람 등골을 쳐서 들고 튈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부랴부랴 평택으로 달려가 부동산이 있는 곳을 가보니 사무실은 텅 비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명 떴다방이라고 하죠. 저는 다행히 금액적으로는 피해를 크게 보진 않았지만 텅 비어버린 사무실 앞에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좋기 3-4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뺑소니 가해자와 부동산 중개업자들, 예비시댁 식구들까지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연락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저와 부모님도 할 수 있는 선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동산 사기부터 교통사고와 거기에다 혼인빙자까지 될 수 있는 한 많은 죄명을 뽑고 뽑아서 반박조차 못하게 철저히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뺑소니 가해자가 잡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대로 부랴부랴 경찰서로 달려가 본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해자는 바로 땅 보러 갔을 때 땅을 소개해준 중개업자였으니까요. 저희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알겠다고 해놓고는 잠수를 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저를 다치게 한 가해자로 만나다뇨. 눈앞에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차라리 드라마가 더 사실 같다는 말이 와닿더군요. 오히려 현실에서 더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 그제서야 믿어졌습니다. 당신이 나 친 거야? 당신 맞지? 그때 땅 보여준 사기꾼. 당신 뭐야? 당신 뭐냐고. 저는 가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람이 도대체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를 다치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나도 속은 거야. 나도 속았다고. 당신 걷지 못할 정도로 불구만 만들어 놓으면 돈 준다고 했던 것들이 일이 제대로 안 되자 다 날라버렸다고. 그냥 시간만 끌어주면 된다고 했어. 그런데 그것들이 독하게 변했다니까? 도대체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당신 그 잘난 예비시댁 말이야. 그 인간들이 시킨 거라고. 처음에는 시간만 끌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당신 하늘나라로 보내달라고 했었어. 알기나 해? 나한테 따지지 말고 그 인간들한테 따지라고. 이쯤 되니 정말 머리가 노래지면서 핑 돌더군요. 옆에 계시던 경찰분들의 부축을 받고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단 한 사람은 잡았으니 경찰에게 맡기고 저는 이 인간들을 제 손으로 직접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시댁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더군요. 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무언가 단서라도 하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갔던 거였어요. 그렇게 헛걸음만 할 것 같던 찰나. 누구세요? 제가 예비시댁 집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욕을 하고 울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쪽은 누구세요? 저는 이 집 주인인데요. 저희 집엔 어쩐 일로?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제가 예비시댁 집이라고 생각했던 집의 집주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군가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집을 몇 달간만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저희 예비시댁 식구들이었고요. 마침 집주인도 집을 오래 비울 일이 생겨서 흔쾌히 허락했다고 합니다. 월세를 비싸게 준다고 하니 선뜻 허락했다고 합니다. 다만 깨끗하게만 사용해달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해요. 그런데 약속했던 날짜보다 일찍 집에서 나간다고 해서 돌아왔더니 세상에나 집안이 엉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더럽게 썼던지. 제가 살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진짜 신고하고 싶은데도 아는 사람 얼굴 봐서 참은 거예요. 돈도 제대로 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제 아는 사람이 다 메꿔줬습니다. 제가 안 받는다는 거 미안하다면서요.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네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시댁 식구들이 맞아요?
집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진짜 헛웃음만 나더군요. 저는 집주인분에게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당연히 엄마와 아빠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말이죠. 부동산이랑 땅 투자 사기 사건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집안 인간들이 얽혀 있는지 상상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저와 부모님도 나름 백방으로 그 인간들을 찾아다니던 와중에 경찰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평택 부동산 떴다방 사건들의 주역인 중개업자들이 잡혔다고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비시댁 식구들도 지금 경찰서에 있으니 오실 수 있으면 오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열을 제쳐두고 엄마 아빠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뭐가 잘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러고 있는지 진짜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제가 도착하니 예비시모는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경찰에 의해 제지가 되었지만 말이죠. 어따 대고 창피한 줄 모르고 달려들어?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 엄마는 예비시모 행동에 참지 못하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장모님,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저희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됐잖아요. 왜 잘난 척하면서 그걸 알아봅니까? 그렇게 잘났습니까? 예? 이 자식이, 장모님은 누가 장모님이야? 그리고 지금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넌 위아래도 없어? 잘못했다고 모자랄 판에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리지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더군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비신호이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뿌리 죽은 채로 눈치만 보는데 도대체 왜 저러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야 이거사, 이게 다 너 때문 아니야. 어디 팔아먹을 게 없어서 엄마랑 오빠를 팔아먹어? 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어? 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야?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한 건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 인간이니 자식이니 따지는 예비시모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시댁 식구들이 잡혀오게 된 것도 예비신우의 배반이 컸다고 합니다. 자백하면 죄명이 깎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를 본인 발로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고선 자기 엄마와 오빠의 사기 행각들을 다 까발리고 자기는 옆에서 말 몇 마디 한 거밖에 없다면서 발뺌을 했다더군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 인간들이 어디 있는지까지 물었다고 하니 예비시모가 저런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하진 않았죠.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나라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엄마랑 오빠 들어가면 내가 사식이라도 넣어주지. 아우 그걸 말이라고 하냐? 예비신우이는 이제는 눈에 뵈는 것이 없다는 듯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예비시모는 뒷목 잡고 주저앉았고 예비신랑은 한 대 칠기세로 자기 여동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고요. 이미 잡혀온 거 경찰서에서 그러고 싸움 뭐합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싸워댔습니다. 게다가 예비시모가 저희 신혼집 부동산 중개업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예비시누이가 아니었어도 아마 같이 잡혀왔을 겁니다. 이날은 경찰서가 아주 미어터졌습니다. 평택 부동산 떴다방 중개업자들과 예비시댁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까지 북적거렸으니까 말이죠. 앞서 말했듯이 예비신랑이 사기 전과가 있다고 했죠. 이 인간에게 당한 여자들이 저 하나만이 아니라고도 했고요. 저는 그나마 피해를 입기 전에 벗어난 경우인데 그 여자들은 달랐습니다. 눈이 돌아가 머리채 비명에 울음에 난리도 아니었죠. 이미 평택 부동산 떴다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은 대충만 봐도 누군지 다 알았던 거죠. 거기에다가 사기 전과까지 가진 저 인간들에게 원한 있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경찰서로 몰려오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해결할 건 해야죠. 저희도 피해받은 건 악착같이 받아야 했으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부동산 사기부터 시작해서 혼인빙자, 그리고 뺑소니 사건까지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그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동안은 미꾸라지처럼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는 몰라도 이번만큼은 절대 그렇게 둘 순 없었습니다. 야, 너 독하다 독해. 너 그런 애였냐? 내가 진짜 여자 하나 잘못 골라가지고 아우.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 이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재탄만 하는 저 인간을 보고 있자니
정말 신이 저를 도왔다고밖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물론 남들은 살면서 겪어보지도 않을 일을 겪긴 했지만 더 늦기 전에 저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네 꼭 콩밥 먹이고 말 거야. 알겠어? 그동안은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는지 몰라도 이번엔 안 될걸? 내가 유능한 변호사까지 선임했거든. 너네는 이제 끝났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아. 정말 사람이 눈이 돌 정도로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겠더군요. 평소에는 하지도 못했을 말들이 서슴없이 제 입에서 뱉어져 나왔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예비시댁 식구들도 조금은 놀란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뻔뻔한 그들답게 코웃음을 치면서 저와 부모님에게 막말을 쉴 새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저 말고도 저 인간에게 사기를 당한 여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상처만 받은 여자들이기에 눈에 도끼를 품고 달려들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니 저 인간들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중에는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봐도 딱히 불쌍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제대로 된 벌이나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민형사 사건으로 넘어가서 당연히 그들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동산 사기와 거기에 더불어서 혼인 빙자 뺑소니 사건까지 좋게 7년은 받고도 남을 만했죠. 재판장에서도 그들은 형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판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판사는 더는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이 없다면서 그들을 내쫓았고요. 법이 그렇다는데 본인들이 그걸 어떻게 거스를 수 있을까요? 본인들의 세상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세상이 끝나니 아마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야말로 저를 속여서 한탕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 속도 쓰릴 거고요. 혼인 빙자 사기, 위자료, 그 피해 보상까지 독하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만으로 실형이 7년인데 4-5명과 연관된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사는 게 지옥이겠죠. 이들은 민사소송과 관련 자신들이 은닉한 재산도 교묘히 숨겨두었습니다. 대포통장이나 지인이체, 해외 계좌 등등. 하지만 검찰이 80% 이상 다 찾아내서 회수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악마들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지들 딴에는 완벽한 은닉이라 생각했지만 어디까지나 그들만의 생각이었으니까요. 일이 이렇게 되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할 일은 이제 여기에서 끝이니까요. 거기에다가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마저도 예비시댁 식구들의 사주였다는 것을 말이죠. 결국에는 그 짓도 저 인간들의 짓이었다니 참 소름 끼치는 걸 넘어서 한심하더군요. 그때 하늘나라로 보냈어야 했는데 억울해. 나는 억울해. 예비신모는 재판장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저를 보면서 악담을 퍼붓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곱게 늙는 것도 인간이 해야 하는 도리 중 하나가 아닐까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실 텐데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저도 이렇게 힘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평상시처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민사소송과 관련된 증인으로 자주 법원을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피해받은 여성분들을 위해서라도 제 증언이 필요하니까요. 대면 조사에서 아직도 시모의 말이 생각이 나요. 네가 뭔데 이 일까지 끼어드냐는 악에 바친 소리였죠. 저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너는 뭔데 우리 인생에 끼어들었어? 쓰레기면 쓰레기끼리 살던가. 끝까지 독하게 임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